미국과 이란이 2주 휴전을 합의한 첫날, 이스라엘이 레바논 전역에 최대 규모 공습을 퍼부어 최소 1,4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통제권 강화 조치를 이어가면서 해협을 사실상 재봉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패터슨에서 IC 요원들이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사를 받던 남성이 차량을 움직여 도주를 시도하자 요원들이 총격을 가했습니다. 연방 이민 당국이 한동안 주춤했던 대규모 이민 단속을 다시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장과 농장,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 직장 급습 단속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달 뉴욕시장 관저 앞에서 사제폭탄을 투척한 혐의로 체포된 10대 2명이 최대 60명을 살해하려 했다는 구체적 범행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대량 살상 무기 사용 공모, 테러단체 지원 등 8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차일드 케어 센터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뉴욕시의 시설 감독 체계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불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2주 휴전을 합의한 첫날인 어제, 이스라엘이 레바논 전역에 최대 규모의 공습을 퍼부어 최소 1,4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통제권 강화 조치를 이어가면서 해협을 사실상 재봉쇄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어제 리타니강 남부뿐 아니라 베이루트 등 레바논 전역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레바논 발표에 따르면 최소 254명이 사망하고 1,16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나와프 살람 레바논 총리는 이날을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하고 수백 명의 평화롭고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이 피해를 입었다며 아랍 및 국제사회와 계속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재국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 발표에 따르면 미국 이란 휴전 합의에는 레바논 전선 전투 중단이 포함돼 있음에도 이스라엘이 이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이란은 휴전에 레바논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린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레바논 작전을 자제하겠다고 했다는 유화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유지하는 기류입니다. 이란 항만 당국은 기뢰 부설 위험 구역을 피할 수 있는 대체 항로를 지정하고 모든 선박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 통제를 받을 것을 통보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란은 중재국의 휴전 기간 1일 평균 10여 척의 통항을 허가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미국과 이란은 11일 파키스탄에서 첫 대면 협상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벤스 부통령과 스티브 위코프 중동특사, 제러드 큐시너가 참석하며 이란은 참석자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갈리바프 의장이 아바사 아라그치 외무장관과 함께 나설 것이란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 패터슨에서 IC 요원들의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사를 받던 남성이 차량을 움직여 도주를 시도하자 요원들이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에 따르면 7일 오전 6시 30분경 5번 고속도로 스펜서 애비뉴 출구 램프 근처에서 연방 요원들은 살인사건과 관련해 신문을 위해 용의자의 차량을 멈춰 세웠습니다. 요원들이 용의자 차량에 접근해 조사를 하던 중 용의자는 차량을 움직여 도주를 시도했고 결국 요원들의 총격을 받고 멈춰섰습니다. KCRA-TV가 입수한 대시캠 영상엔 130번 도로 서쪽 방향의 검은색 차량이 연방 요원들의 차량에 둘러싸여 있고 연방 요원들이 접근하자 조수석 문이 열려져 있는 상태로 후진하다가 다시 전진하며 중앙 분리대를 넘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정확하게 몇 발이 발사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용의자는 카를로스 이반 멘도사 아르난데스이며 살인사건과 관련해 엘살바도르에서 수배 중이며 로스앤젤레스 갱단의 일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지만 위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용의자 측 변호인은 에르난데스는 갱단원이 아니며 출근길에 IC 요원들에 의해 멈춰섰고 두려움에 도망치려 했다며 약혼녀와 2살 딸을 둔 아버지라고 밝혔습니다. 가족들은 고펀드미에서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연방 이민 당국이 한동안 주춤했던 대규모 이민 단속을 다시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장과 농장,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 직장 급습 단속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는 어제 연방정부가 기존의 범죄 전력이 있는 불체자 중심 단속에서 벗어나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이민자 전반으로 단속 대상을 넓히는 이른바 2단계 대규모 추방 정책을 본격 추진할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국경 담당 책임자인 톰 호머는 최근 인터뷰에서 앞으로 직장 단속이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사업장 중심 단속 강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민정책 강경파들은 대규모 추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기존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체류 기간을 넘긴 비자 초과 체류자나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책 자문 그룹인 대량 추방 연합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연간 최소 100만 명 추방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이들은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 중인 사람은 모두 추방 대상이 돼야 한다며 단속 확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강경 단속 방침을 두고 정치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이민 단속 정책의 방향엔 변화가 없다며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직장 급습 단속이 확대될 경우 한인을 포함한 이민자 커뮤니티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식당, 건설, 물류, 제조업 등 이민자 노동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단속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신분 문제나 고용 관련 법규 준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2023년 메디케어 허위 청구로 연방정부와 $660만 합의를 마친 한인 피부과 의사가 또다시 연방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인 언론 애틀란타 K에 따르면 연방수사국과 연방보건복지부, 테네시주 수사국은 지난 8일 조지아와 테네시 일대 스킨 캔서 앤 코스메틱 더마톨로지 센터 여러 지점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해당 병원 네트워크 소유주는 캘리포니아 출신 한인 피부과 의사 존 정씨로 조지아와 테네시에 걸쳐 약 10개의 클리닉을 운영해왔습니다. 지역 매체들에 따르면 현장에는 전술복을 입은 요원들과 지역 경찰을 포함해 최소 7에서 8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됐으며 컴퓨터와 문서 등을 압수했습니다. 정 박사는 이미 연방의료보험 관련 수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연방법무부에 따르면 그는 2010년부터 20년까지 11년간 조지아, 테네시 13개 클리닉에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허위 청구를 해온 혐의가 내부 고발자 제보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는 다른 의료진이 수행한 시술을 정씨 본인이 직접 시행한 것처럼 청구하거나 동일 환자에게 하루에 여러 시술을 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이었습니다. 정 박사는 2023년 혐의를 인정하고 $660만 배상하는 합의를 체결했으며 연방정부에 청렴 계약서도 제출했습니다. 내부 고발자는 합의금의 20%인 $132만 보상으로 받았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의 구체적인 혐의와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뉴욕시장 관저 앞에서 사제폭탄을 투척한 혐의로 체포된 10대 2명이 최대 60명을 살해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범행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대량 살상 무기 사용 공모, 테러단체 지원 등 8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연방검찰은 최근 공개한 기소장에서 테러 혐의로 기소된 이브라임 카유미와 에미르 발라트가 극단주의 테러 조직 IS를 추종하며 대량 인명피해를 노린 범행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7일 뉴욕 맨해튼에 있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관저 앞에서 시위대를 향해 폭탄을 던진 뒤에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발라트는 수사기관에 약 8명에서 16명이 사망할 것으로 계산했다고 진술하면서 시위 현장이 붐빌 경우엔 최대 30명에서 60명까지도 사망할 것으로 예상했다 밝혔습니다. 이들의 범행 동기는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에서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테러를 시작하고 싶다, 사람들을 겁에 질리게 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유혈 사태에 대한 갈망을 드러냈습니다. 범행 준비도 치밀했습니다. 과산화수소와 황산, 유리병 등으로 사제폭탄을 제조하는 방법을 노트에 상세히 기록했고 과거 국제 테러에서 자주 쓰였던 고성능 폭약물질을 채워 사제폭탄을 완성했습니다. 이들은 사건 당일 펜실베니아에서 맨해튼까지 차로 이동하며 폭탄 점화 방법과 투척 방식, 도주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대량 살상 무기 사용 공모, 테러단체 지원 등 8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의 선거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무료버스 관련 예산이 모두 제외되면서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맘다니 시장은 여전히 무료버스 공약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실현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 밝혔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버스 무료 운행은 뉴욕주 정부와 시정부 예산안 모두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의회에서 주정부 예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제안은 지지를 얻지 못했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료 버스 공약도 지킬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예산 협상 과정에서 카레이스티 뉴욕주 하원 의장과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TA 측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노리버 MTA 회장은 맘다니 시장의 무료 버스 공약에 대해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의 추산치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이 들 것이란 주장입니다. 하지만 맘다니 시장은 여전히 무료 버스 공약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 그리고 주의회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료 버스 공약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탄소 배출 감축, 도시 불평등 완화를 동시에 겨냥한 맘다니 시장의 상징적인 공약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표심을 파고들며 가장 인기 있는 공약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빈곤 퇴치 단체인 뉴욕 커뮤니티 서비스 소사이어티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뉴욕 시민 5명 중 1명은 대중교통 요금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입니다. 한편 맘다니 시장 취임 100일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욕 시민 응답자 48%가 맘다니 시장의 직무 수행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0%, 잘 모르겠다는 23%였습니다. 특히 뉴욕시의 방향성에 대한 인식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 응답자의 56%가 현재 뉴욕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차일드 케어 센터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뉴욕시의 시설 감독 체계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불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 매체 고다미스트에 따르면 브루클린 프로스펙트 레퍼츠 가든스에 위치한 에바 크래쉬 차일드 케어 센터는 교직원의 내부 제보 영상이 공개되며 올해 1월 폐쇄됐습니다. 영상에선 교사가 아이를 거칠게 다루고 부모 동의 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정황,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식사와 수면이 이루어지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해당 시설 원장이 이미 과거 다른 차일드 케어 센터 운영 중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수개월 만에 새 시설 운영 허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시 당국은 당시 위반 사항이 즉각적인 아동 위험으로 분류되지 않아 재허가가 가능했다고 설명했지만 학부모들은 이를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뉴욕시 차일드 케어 센터 감독이 주 정부와 시 정부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있는 분산 구조의 원인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약 10,000개에 달하는 차일드 케어 센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브라이트 호라이존스 등 대형 보육업체에서도 아이에게 표백제를 먹이거나 테이프로 입을 막은 사건 등 유사한 학대 사건이 잇따르며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보육 서비스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감독 체계 개선과 기관 간 협력 강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불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아시아계의 기대 수명이 85.2세를 기록하며 전체 인종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미국의 전체 수명이 반등세에 접어들었으나 인종 간 격차는 최대 15년까지 벌어지며 건강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보건정책연구소 카이저 가족재단이 발표한 인종별 기대수명 추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의 평균 기대 수명은 79세로 1년 전보다 0.6년 늘어났습니다. 인종별로는 아시아계 기대 수명이 85.2세로 가장 높았습니다.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미국 인디언, 알래스카 원주민의 70.1세보다 15.1년 더 긴 수치입니다. 히스패닉계는 81.3세로 백인 78.4세를 앞지르며 2위를 기록했습니다. 흑인 74.0세, 원주민은 70.1세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명을 기록해 인종 간 수명 불평등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들은 인종 간 수명 차이의 원인으로 사회 경제적 배경을 지목했습니다. 아시아계의 경우 높은 교육 수준과 소득, 낮은 흡연율 등이 장수의 비결로 꼽혔습니다. 반면 수명이 짧은 그룹은 의료보험 미가입률이 높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망 원인 항목에서도 인종별 차이가 극명했습니다. 2021년 전 인종 사망 원인 3위 내에 포함됐던 코로나19는 2023년 조사에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 빈자리를 다시 심장병이나 암이 채웠으나 흑인 사회에선 타살이 사망 원인 6위를 기록하는 등 폭력 및 치안 문제도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인종에 따라 기대 수명이 15년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비극이라며 주거 및 의료 인프라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공항 교통 서비스 업체 모지오가 미국 내 20대 주요 공항을 대상으로 항공편 지연율, 주차 비용, 도심 접근성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가장 스트레스가 높은 공항은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헤어 공항은 스트레스 지수 8.42를 기록했으며 항공편의 약 74.6%만이 정시 출발하고 도심까지 이동 시간도 약 1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어 뉴욕 라과디아 공항이 7.54로 2위를 기록했고 그 뒤를 이어 존 F 케네디 국제공항과 뉴욕 리버티 국제공항이 7.19로 공동 3위를 기록했습니다. 라과디아 공항은 하루 $80에 달하는 주차요금으로 전체 공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산하 5개 노조는 어제 성명을 통해 임금 협상이 결렬될 경우 5월 16일 0시부터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MTA 관계자들이 협상을 방해하고 있어 파업이 현실화되면 롱아일랜드 전역에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5개 노조는 LIRR 전체 직원의 절반 가까이를 대표합니다. 노조 측은 향후 4년간 14.5%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MTA는 12.5% 임금 인상과 특정 근무규칙 변경에 따른 1.5% 추가 인상을 제시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노조는 지난 2022년 이후 임금이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고 추가 임금 인상 요구는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LIRR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경우 1994년 이후 32년 만에 전면 운행 중단이 발생해 약 30만 명의 LIRR 이용객이 큰 불편을 겪을 전망입니다. 뉴욕주의회가 2026, 27회계연도 예산안 합의 지연에 따라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한 임시예산 연장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연장안은 4월 14일까지 유효하며 공무원 급여 지급과 공공서비스 운영 등 필수 지출을 가능하게 합니다. 당초 예산안은 이달 1일까지 확정될 예정이었지만 주지사와 의회 지도부 간 이견으로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또다시 마감 시한을 넘겼습니다. 캐시오 컬 주지사 취임 이후 5년 연속 예산 지연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협상의 주요 쟁점은 자동차 보험 제도 개편, 2019년 제정된 기후법 일부 조정, 부유층 증세, 교육 예산, 공무원 연금 제도 개혁 등입니다. 각 사안에서 입장차가 커 합의 도출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스마트키 시스템 결함으로 인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피소됐습니다. 뉴햄프셔주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부부는 지난 2024년 10월 자택차고에 2015년형 현대 제네시스를 주차한 뒤 차량 시동이 꺼진 것으로 인식하고 집안에 들어갔지만 차량 엔진은 꺼지지 않은 채 계속 작동하고 있었고 차고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집안으로 유입돼 사망했습니다. 원고 측은 사고 원인을 현대차의 스마트키 설계 결함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운전자가 키를 소지한 채 차량 밖으로 나간 상태에서도 엔진이 작동할 경우 이를 알리는 강력한 경고 시스템이나 자동 엔진 차단 기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안전장치 부재가 사고로 이어졌다는 지적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63도, 섭씨 17도, 밤 최저 기온 50도, 섭씨 10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